안녕하세요. 여기서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다 보니 저처럼 사람 인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역시 요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집안과 우리 집안 모두 잘 사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홀어머니의 시누이가 있는 집안, 저는 고령의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 집안보다 우리 집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특히나 시댁에서는 정말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오느라 고생했다. 얘야, 힘들진 않았니?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을 텐데 굳이 시간 내서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주변에도 홀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시집 와주니 우린 너무 고맙지. 정말 고맙다, 유진아.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상훈 씨도 그렇지만 저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결혼하는 건데요. 상훈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지 궁금했는데 어머님 성격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 덕분에 상훈 씨 배려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전할 예단 보낸다고 하시는데 혹시 준비해야 할 거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건 생략해도 좋으니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전해드려라.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요즘 바쁘실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구나. 그러니 유진이 네가 가서 잘 말씀드리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고 그래서 엄마가 더 많이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쪽에서도 아마 오시는 하객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집 보내는 딸이라서 더 잘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첫 결혼이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양가 예단 예물 모두 다 고급으로 준비를 했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승진을 했고 시어머니 사업도 잘 풀려서 다들 제가 복덩이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라면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는 직업도 없이 집안만 믿고 결혼을 꿈꾸고 있었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좋은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올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지 말고 나도 좀 누리게 좀 해줘봐. 주변에 다른 남자 없어? 올케는 나온 학교도 좋은 학교잖아.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남자 동창들은 없어? 올케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나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올케가 어떻게 한번 알아봐.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은
그래도 좀 낫더라. 그래도 내 타입은 아니야. 형님, 제가 이번만 해도 10번은 더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소개팅 했는데 그때도 형님 마음에 안 든다면서 퇴짜 놓으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주변에 남자 인맥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형님 직장도 다녀보시고 하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에이, 직장 다녀봤자 거기서 거긴 사람들만 만날 텐데 어떻게 해? 나 그렇게 눈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안 급이 있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정말 다른 건 안 바라고 그냥 직장은 대기업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네. 거기다가 집은 자가로 해올 수 있을 정도면 좋겠고 여기에 난 얼굴은 크게 따지지 않는데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 형님, 그게 다 따지시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지시다 보면 인연 만나기 힘들어요. 형님 눈도 높아가지고 만족스러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 고민되신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직장에 다녀?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냥 엄마 품에서 살아야지 뭐.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은 나타나겠지? 올케 부모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려봐. 나 정도면 그래도 꽤 봐줄만 하지 않아? 직장 없어도 요즘은 얼굴 반반하면 잘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영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네. 신우이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지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과 연애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항상 신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남편 역시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줬었는데 신우가 퇴짜를 놓은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민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진짜 왜 그러나 몰라.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직 누나가 이팔 청춘인 줄 아나 봐.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나이 40이 될 텐데 지금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니고 있으니. 어쨌든 이번에도 다른 대기업 사원들 친해져서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친해져. 아유, 민망해서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더 이상 소개를 해줄 사람이 없다곤 했어. 근데 신우 입장에서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소개를 받아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신우 어디 취업해서 다녀보는 건 어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오, 그러네. 근데 누나 자존심에 웬만한 직장은 눈에 찰까 싶다. 한두 달 다니면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얘기는 해볼게. 누나도 요즘 많이 고민은 하는 것 같더라고. 주변만 해도 결혼한 지인들이 많아서 이제는 진짜 소개해줄 사람도 없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더 이상은 소개해주기 무리이고. 저의 말을 들었던 남편은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여러 번 설득을 한 끝에 신우는 여러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가를 반복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개인 사업체 사무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거기 사장님과 신우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우의 결혼 임박 소식도 전해지게 되었죠. 임신과 결혼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댁에서도 저보고 고맙다며 역시 복덩이였다며 좋아하셨죠. 시댁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저희 집에는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사업은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되었고 엄마가 부랴부랴 임시 대표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았던 엄마가 대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고 고유 기술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집안은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크게 기울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시댁에서의 태도는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막대하시기도 했죠. 아유, 이게 뭐니?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해서 좋아했건만. 에휴, 이제는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어느 하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복도 지질이 없지. 예, 너는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받은 건 없니? 오로지 다 엄마가 사용하는 걸로 마무리한 거니? 네?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용도 했어가지고요. 제가 딱히 받은 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땐 이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머, 너 진짜 웃긴다. 그럼 네 앞에서 말하지 언제 말하니? 그리고 재산 하나도 안 가져온 게 자랑이니?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 봐라.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거지. 너 항상 친정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 네 신우도 무시하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된 거 봐라. 그래, 엄마.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결혼 나중에 시키라고 했잖아. 고작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아유,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결국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빵빵한 집안이 있기를 해. 믿을 수 있는 형제가 있기를 해. 뭐 하나 나도 부러운 게 없네. 형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도 심란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여기에 해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보다. 처음에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시킬 것을 그냥 너네 집안만 보고 결혼시키니 이 사달이 낫네. 아휴, 너희 집이 잘 살지 않았으면 내가 왜 너를 받아주었겠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잘 나간 아들이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빵빵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훨씬 예쁘고 잘난 며느리 충분히 들일 수 있었어. 그래, 맞아. 우리 상훈이가 얼마나 주변에서 남편감으로 탐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서운하지. 그동안 나보고 집안 믿고 시집도 안 간다면서 뭐라고 할 땐 언제고? 너도 아빠 배경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더 상처가 되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바로 앞에서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랑 누나 앞에서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 집안 교육 제대로 안 받았어? 들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많이 틀리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교양 없고 저급해 보이는 줄 알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당신을 다시 되돌아봐야지. 왜 다른 사람을 탓해? 아무리 그래도 아빠 살아계셨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 그때는 뭐만 해도 잘한다, 복동이가 들어왔다 하시더니만 요즘은 매번 시댁에 가도 구박만 하지 뭐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당신은 그 바로 앞에서 와이프가 한 소리 듣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다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기나 해? 옆에서 그걸 다 듣고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당신이 더 미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이혼이라도 할래? 아니잖아. 가진 거 칫불도 없는 주제에 지금 이혼하면 당장 어디서 뭘 하면서 살 건데? 제발 주제를 알고 조용히 붙어 있어. 임신도 해놓고 일은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조용히 붙어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생활하는 거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진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뻐했던 것이 저 자체가 아니라 집안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내가 결혼을 잘한 건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내가 정말로 행복은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는 별개로 신우는 연애를 하던 사장과 결혼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의 집안 역시 잘 사는 집안인 듯 했어요. 어느 날 신우는 예비 시부의 취임식이 있다면서 온 가족이 거기 초대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대표직 취임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 초대를 받았어. 아무래도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주변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 갈 때 좀 제대로 챙겨 입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아버님 대표직으로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남자친구 사업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아마 그러시겠지? 그래서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 한다. 우리도 격식 좀 챙기고 준비해서 가자. 처음으로 가족끼리 다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부담 안 되게 선물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구나. 시부모님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렴. 에이, 시부모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몇 번 만났는데 좀 수수한 그런 집안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가면 엄청 조용히 있다가 온다니까. 저쪽 집안에서는 내가 진짜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아. 그래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약간 좀 아쉬운 게 남자친구 얼굴이긴 하지만 뭐 그만큼 돈 버니까 그건 패스하고 어쨌든 아버님이 대표직에 취임하면 사업도 잘 도와주실 테니 가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네가 그 집 며느리로 가니까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가서 잘 보여서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진행도 빨리 해야 되겠어. 결혼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일정이 바빠서 결혼 날짜도 아직도 못 잡았잖니. 어쨌든 이번에 가면 결혼 날짜도 얼른 잡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는 그날 그냥 밥만 먹고 가렴. 굳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앉아있지 말고. 네? 저요? 왜요? 저도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갈게요. 남편도 계속 있을 건데 저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도 가족이니 다 참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참석하고 있을게요. 네가 왜 그 자리를 참석해? 진짜 우리 집안 사람들만 가서 참석하는 건데 사돈댁에서 동생 결혼한 거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도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하니까 그냥 눈치 없이 자리 차지하지 말고 얼른 밥 먹고 가렴. 가서 쓸데없는 말 얹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배도 불러왔으니까 힘들어서 집에 갔다고 할 테니까 대충 밥만 먹고 빠져.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얘 기가 막히게 눈치는 빨라서 말 안 해도 잘할 거야. 아무튼 나중에 누나랑 결혼하면 매형되는 거지? 나중에 그럼 나도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 나도 가서 잘 보여야지. 와이프 집안 망하고 이제 내 밥줄에 도움 줄 사람 없나 보다 했더니만 누나 덕분에 나 다시 희망 가져도 되겠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이런 실체를 꽁꽁 숨기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대표직 취임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취임식에 먼저 간다며 나가버렸고 저보고 선물을 사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화분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화분을 들고 가보니 신나는 분위기에서 취임사가 전해지고 있었고 한쪽의 시댁 식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이 있는 자리로 가서 선물을 전해주었죠. 남편은 선물을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이게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나? 너 우리 집안 장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도대체 침식에 고작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센스 있게 화환으로 준비해야지.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화분 사오라고 했어? 모르면 좀 물어라도 보던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말기 하나 못 알아 쳐들어 어디다 쓰겠니? 예, 됐다. 그냥 너 몸 아프다고 할 테니까 그냥 나가서 집에 가. 이게 도대체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혹여라도 사돈댁에서 볼까봐 민망하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댁 침식에 고작 화분이라니? 가난하다고 티내는 거니? 아주 그냥 집안 망하더니만
센스까지 망했네, 진짜로. 아유, 진짜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면서 입구에서 안 봤어? 다들 화환 보내온 거 못 봤냐고? 이런 화분은 작은 가게 오픈할 때나 놓는 거지. 사업체 대표직으로 취임하는 건데 고작 이걸로 뭐 이목이나 집중이 되겠냐고. 하여튼 간에 뭘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진짜 당신 그냥 집에 가. 당신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를 치려던 그 순간 시끌벅적했던 행사장이 고요해지면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사돈어른이 취임사를 끊고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죠. 당황해 쳐다보고 있으니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로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빠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던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10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돌연 그만두시고 사라지셨던 분이셨어요. 아빠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셨는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부모님께서 안타깝게 여겨 매번 챙겨주고 집 한쪽 방을 내어주기도 했었죠. 종종 저와도 놀아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때 김 사장님 딸 맞지? 아니 엄청 꼬마였는데 벌써 이렇게 숙녀가 되었네. 정말 반갑다. 어떻게 지냈니?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까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일이야? 내가 너 문에서 들어온 거 보고 나는 김 사장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 어쩜 이렇게 쏙 빼닮아서. 아무튼 사돈께서 같이 있으신 거 보니까 유진이 네가 여기 며느리니?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저씨도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대로세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고 사실 아저씨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 시누이예요. 남편이 화환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소통이 안 됐는지 화분을 사와버렸네요. 대표직 취임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런 곳에는 화환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아 무슨? 화환은 꼭 보내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나는 화분을 더 좋아한단다. 내 사무실에 놓고 잘 가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고작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라고? 사돈 양반,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저쪽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라고 하니 더욱더 놀랍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버님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생이랑 올케가 아침에 좀 다퉈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취임식 진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일단 행사 진행 먼저 하세요. 저희 올케가 임신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라 저희도 챙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홀몬도 아니네를. 우선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꾸나. 사돈, 이번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죠. 유진아, 잠깐만 있어 볼래? 우리 기사가 집까지 모셔다 줄 거다. 그리고 가면서 내 명함도 꼭 챙겨서 가고. 나한테 엄마랑 같이 시간 내서 전화 좀 다오. 그동안 이야기도 좀 해보자꾸나.
얼마 뒤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아저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사업도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죠.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을 정리해야 했는데 바로 정리가 안 돼서 엄마가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사업도 전부 망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아마 시댁에서는 제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고 정말 좋아했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구나. 나는 몇 번 사돈을 만났는데 전혀 그런 집안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특히나 사돈도 자식들 어릴 때 남편이 돌아가셨잖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사업하면서 잘 사시게 된 거라 이해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유진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속고 결혼시킬 뻔했구나. 어쨌든 그때 행사를 망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뵈니 정말 반갑네요. 그때 따로 살고 계시다고 했던 가족 중에 아드님이 있었나 봐요. 그때 같이 왔으면 정말 지금 만났을 때 바로 알아차렸을 텐데. 신우가 몇 번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저씨 아드님인 줄. 생각해보니 아드님이 아저씨 많이 닮았네요. 그렇지. 다 너희 아빠 덕분이다. 나한테 진짜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지.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집에도 들어와 살게 해주고 월급 그대로 모을 수 있게 해주셨어. 절마다 좋은 음식들 싸서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때 너희 아빠 없었다면 나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어렵게 살았을 거야. 거기서 배운 기술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취업도 하고 결국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있잖니. 그게 다 너희 아빠 덕분이지.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구나. 아빠도 아저씨 만나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저씨 그만두시고 난 후에도 계속 아저씨만 한 사람 없다면서 얘기하셨거든요. 엄마가 아저씨 만났다는 얘기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식사 자리 마련해 볼게요. 엄마도 정말 아저씨 좋으신 분이라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아저씨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잘해주셨을 거예요. 아유, 그때의 은혜를 지금 보답해야 하겠구나. 일단 어머님이랑 유진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는 건 어떠니? 저번에 상황 보니까 더 이상 남편이랑 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혼 준비도 한다면 내가 변호사도 알아봐 줄 수 있다.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아저씨께서는 엄마와 제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원래 별장으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지내라며 배려를 해주셨죠. 거기다가 이혼 준비로 변호사도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는데 증거는 넘쳐났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부당 대우가 입증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신우에게는 파혼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얼마 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싹싹 빌었죠. 아이고, 유진아. 네 시누이가 밥 한 돌도 안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저쪽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혹시나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네가 좀 나서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돌려봐 줄 수 없니? 이러다가 네 신우 다 죽게 생겼다. 그 정도로 사람 안 죽어요. 그리고 어쩐 일로 저한테 다 전화하셨어요? 저보고 쓸모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막말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전화로 부탁까지 하시니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언제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인 척 대하더니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짐짝만큼도 못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자기를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까? 참 간사하네요. 간사한다고 뭐라 해도 상관없고 네가 나한테 욕해도 다 받아줄게. 그러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신우이가 좀 좋은 곳에 시집을 가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신우이도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때 너무 예민한 상태였잖니. 과거는 싹 잊고 우리 새로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가 그때 그랬던 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내가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렴. 가족이요? 개뿔이 가족이네. 이런 게 가족이었으면 당신네랑 이렇게 인연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 아니에요. 이미 이혼 청구했고 숙려기간 다 끝났습니다. 이젠 남이라고요. 어머님, 아니 당신이랑은 이제 이렇게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사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잘난 집안 어디 한번 잘 해결해 보세요. 아이고, 유진아. 그런 게 어디 있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잠깐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단다. 우리 아들도 너한테 한 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잘 시작을 해보자꾸나. 그동안 마음 상하게 한 게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게. 그러니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드렸고 여러 번 참아드렸잖아요. 뱃속에 아이를 보니 더 당신네 집안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이 드네요. 당신이었으면 당신 같은 집안에 딸 시집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 우리 집 깡그리 무시하더니만 필요할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빌어? 당신네들은 이렇게 빌 자격조차 없어. 신우이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폭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임식 당시 남아있던 내부 영상 자료로 확실하게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자 위자료 좀 낮춰달라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내 사정 잘 알잖아. 이렇게 위자료 많이 청구해버리면 내가 이거 감당 못해. 그냥 당장 1,000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합의하고 위자료는 낮춰서 청구하자. 이 정도 청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도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엄마네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제발 좀 봐줘라. 왜? 그때는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그거 다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당당하게 내 뺨 때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 주려고 하니 겁나니?
영상은 이미 있고 당신이 나 때렸다는 거 본 사람도 수십 명이야. 고작 몇 천만 원으로 내가 그때 당했던 모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네. 마음 같아서는 당신한테 몇 억이고 청구하고 싶거든. 아니, 내가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그래. 그냥 톡 한 번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당신,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혼은 해줄 테니까 위자료만 조금 낮춰줘. 지금 이렇게 큰 돈 나가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사업도 잘 안 되고 누나는 거기다가 실직했는데 내가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당신은 그렇게 뻔뻔했지.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발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네. 난 위자료 낮출 생각 전혀 없어. 당신 얘기 들어보니 내가 너무 봐줬단 생각이 드네.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청구하고 당신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피해 보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의 제3자였던 신우와 시모까지 포함해 청구를 진행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는 그만두면서 아저씨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엄마와 저는 좋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오래전 아빠와 엄마의 배려로 좋은 기억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배운 기술 덕분에 지금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면서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사람 인연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르니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 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어?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되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 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 지긴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뒤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아,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 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었겠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친구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눈빛에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네요. 추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중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지만 아직 제 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랐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쁜 딸을 출산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출산 직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임신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길 원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길래 저 또한 불안해졌었죠.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할 거 없다고 편을 들어줬지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달리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건강한 몸인데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냐고 물어보니 의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몸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심적 여유를 가지라면서 남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길 권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몸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다시 한번 서둘러 손주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저에게 부담을 줬지만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최대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도 원하는 임신은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 손자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임신했다는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는 거니? 벌써 어영부영 1년이나 지나갔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엄마, 오늘 오라고 한 게 잔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임신도 많이 힘들어진다잖아요. 몸이 체질적으로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위로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할 거면 다음부턴 오라고 하지도 말아요. 어느 누가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기분도 별론데 그만 일어날게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엄마도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참고 있었는데 쓴소리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임신 될 것도 안 되겠어. 며느리 속이 제일 타들어갈 텐데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 요즘 당신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녁 먹은 거 체하겠다. 볼일 다 봤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어딜 가?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다. 올해에도 임신이 안 된다면 몸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알 테니까 그땐 내 아들과 결혼생활 정리해라. 너 때문에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들도 나이를 먹을 테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테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마음 같아선 내 가방에 있는 이혼 서류 바로 던져주고 싶다만 내 아들 봐서 넘어가는 거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명심해야 할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땐 아이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주변에서만 봐도 아이를 계획하는 것보단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가지게 될 정도로 밥 먹듯이 임신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고 죄송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했었을 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는 건 저에게 안 좋을 것 같다며 그날 이후 시댁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댁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제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침묵했었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몸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을까봐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였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제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남편을 보며 테스트키를 건네자 그간 저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감격의 눈물을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간절하게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시모는 그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첫 임신이라 많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어렵게 임신한 만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면 된다.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아들 손자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니? 몸에 좋은 거니까 하루 3번 거르지 말고 먹거라. 이거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들일 거라 나는 확신한다. 첫 임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2번째는 더 힘들겠지. 기대조차 안 하니까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신했으면 된 거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 또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 임신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약은 또 뭐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딸이면 저 안 보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아들이길 바라고 너도 최대한 몸에 신경 쓰거라. 한약 30일치니까 그거 다 먹을 때쯤 다시 오도록 하마. 임신만 하면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모는 아들을 원했고 저는 시모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할까봐 또다시 심적으로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 전화 오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떤 한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먹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약을 먹었냐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원장님 또한 한약은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걸 권장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시모가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약이 2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와서 앉으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박스에서 한약 한 봉을 꺼내 제 앞에서 뜯더니 마시라고 건네 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들이켜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감히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해? 매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더니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먹을만 하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한 달치가 무려 300만 원짜리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주신 거 챙겨 먹고 싶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니까 한약이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첫 임신에 정말 힘들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한약 먹고 아들 안 낳은 사람이 없단다. 그간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으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뻔히 알게 됐는데 서운한 것보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다. 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한약 안 먹으면 오늘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힘들게 예약해서 300만 원 주고 한약도 지어왔는데 시애미한테 감히 뻥을 쳐? 시모는 건네받은 한약을 빨리 들이키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긴장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던 도중 시모가 화를 내려는 순간 다행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손에 들고 있는 한약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저에게 뛰어와 한약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한번 보더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약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으라고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임신이 됐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먹었다가 아이한테 장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심각해질 뻔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주려 노력을 해줬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시모가 상처를 강하게 받은 것 같아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 시모는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만 신경 쓰라고 했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모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지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한테 물어보았고 모든 걸 설명드리자 시부는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길 당부하셨죠. 시모의 화가 풀리기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쯤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것 같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출산 때까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거나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해 왔습니다. 이유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거든요. 시모가 바라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계속되는 불안함이 몸이 힘든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이 산부인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지? 거의 10개월 꽉 채워서 만났지? 그럼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지금 안고 있는 손자 얼굴 좀 보자니까. 시애미한테 안 건네줄 거니? 엄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예요. 원하시는 손자가 아니더라도 첫 손주니까 이쁘게 봐주셔야죠. 그가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뭐? 손녀라고? 그게 사실이니? 어쩐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정말 손녀였던 거야? 너한테 건네준 한약만 먹었어도 분명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둘째 계획은 언제 잡을 거니?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엄마, 이제 막 출산했는데 벌써 둘째를 얘기하세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들은 말이니까 내가 한약 지어 가져간 거야.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한의원에만 가서 약 한 채 지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가져왔는데 한 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낳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저기 사돈. 지금 하신 말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임산부한테는 한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이건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체질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좋다고 그냥 한약 지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약 먹는다고 해서 아들 손자가 낳을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는데요? 한약을 다 먹었어도 딸이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손자가 아니라고 투덜거리는 사돈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 애 그만 몸조리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그동안 이런 대우받고 있었니?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에 엄마와 시모는 험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시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겨우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손자를 기대한 시모가 손녀를 보게 됐으니 저를 곱게 보려 하지 않을 테고 결국 또다시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어요. 분명 제 딸한테도 함부로 대할 게 뻔할 텐데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그려지자 더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다시 산부인과로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가족 모두 자리에 없어서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제 딸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를 불안함에 경직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전날의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시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잖아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딸 손녀라 절대 반대할 줄 알았던 조리원 초대에 저 또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릴 수 있었어요. 시모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온 엄마가 볼일이 끝났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엄마한테 제 몸조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고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특별 산모식이거든. 몸에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넣었으니까 아마 너도 만족할 거다. 모유 수유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든든하지. 조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음식 다 식기 전에 서둘러 먹거라. 어머님,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백숙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안에 한약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 한약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역한데. 제 딸이 먹어도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음식에다 이상한 걸 넣거나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아유, 건강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었다니까요. 제가 설마 이상한 걸 집어넣었겠어요? 걱정 말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예, 뭐하고 있어? 원래 좋은 음식일수록 맛이 없는 거야. 이거 먹어야 수유량도 많아질 수 있는 거라고. 너 축하해 주려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심희성이를 또 무시하는 거니? 제가 머뭇거리자 시모가 많이 서운했는지 표정이 굳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게 된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너무 역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먹으라며 시모가 직접 한 숟갈 떠서 저에게 주길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리자 갑자기 시모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으로 제 얼굴을 잡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상황에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캑캑거리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개어내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강하게 밀치더니 준비해오는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제 딸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모가 마구잡이로 제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엄마를 패대기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사정없이 엎어버리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바닥에 펼쳐진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실신까지 하셨어요. 시모가 준비해온 음식은 소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선 전과 동일하게 5병 정도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저를 보며 온갖 술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오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모유수유하는 저에게 술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음식을 먹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건 범죄라고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저 그만 퇴소할게요. 가긴 어딜 가? 날 낳은 죄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두 발로 나갈 생각인 건데? 내가 손자를 원했지. 손녀를 원했어? 겨우 임신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내 허락 없이 감히 손녀를 낳아?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손녀가 나오게 되면 내 아들과 그만 정리해야 될 거라고 경고까지 했었지? 이거 이혼 서류다. 도장 찍고 당장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네 딸 얼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내 아들과 이혼하거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냄새 뭐예요? 당신 무슨 일인데 울고 있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나랑 연락했었잖아. 혹시 몰라 걱정돼서 저기 퇴근하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또 뭔 짓을 저질렀길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이 분노하면서 저희 엄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혀들인 뒤 화를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면서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백숙에 술을 집어넣은 거라며 그걸 먹게 되면 딸도 술을 먹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자 남편은 직원이 들고 온 음식을 바닥에 던져 버리더니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뺨을 맞게 된 시모는 경악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와 저희 아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문제되는 건 없었지만 손녀도 남편의 자식인데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해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제 딸한테 신체적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라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 또한 저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명의가 시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산모들에게 불신과 불안함을 조성한 이번 일을 통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은 평생 시모의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아직까지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은 시모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모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끊어버릴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는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시모가 꼭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 처벌이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